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경제학 언론 담당하는 황사빈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 20여 년 넘게 대학과 여러 기관에서 경제학을 강의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고시반에서 여러 가지 공인회계사라든가 감정평가사 또 보험계리사 준비하는 학생들 지도도 많이 해왔고요. 이번에 제가 경제학 언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 경제학 언론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 수준하고 출제 경향 먼저 좀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경제학 원론을 갖다가 이제 시험 과목에 포함된 자격증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정평가사 경제학 원론이 있고 공인회계사에도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계리사, 공인노무사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보통 7급이죠. 7급이나 국회 8급 같은 경우에 경제학을 갖다 보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거, 가장 수준이 높은 게 바로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그 경제학 수준이 워낙 높아가지고 뭐 그런 불만도 좀 많았습니다. 꽤 오래전인데 감정평가사 많이 보는 데가 이제 부동산학과가 있는 건국대학교죠. 건국대학교 모 교수가 신문에다가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기고를 했느냐 하면 학생이 시험을 갖다 보고 와서 자기한테 시험 문제를 갖다 질문을 하는데 자기는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이겁니다. 자기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유학도 하고 학위도 받았고 꽤 오랫동안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해왔는데 자기가 모르는 게 시험에 나왔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그 글을 갖다가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제학이냐 이거죠. 그만큼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인회계사도 꽤 어려운 편이죠. 보험계리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 출제할 때 실수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저한테 질문하는데 문제를 잘못 낸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서까지 써줘가지고 이제 인용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답안 나오기도 했고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한 문제 때문에 간당간당 학생들이 합격을 한 적도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데 관련해 가지고 또 한국 그 금융학회 회원이기 때문에 또 확인서도 다 써주고 또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제 써줬었는데 그래갖고 그만큼 이제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는 출제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감정평가사 문제이지만 그러나 공부하실 때는 다른 자격증 시험의 기출문제도 함께 학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개 그 출제자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것도 내고 이런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그 레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른 자격증 시험의 기출문제도 꼭 함께 풀어보셔야 됩니다. 수험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대개 이거 뭐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대개 60점 내지 80점 목표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한 봐줘가지고 70점. 그렇지만 대개 1차 시험에는 5과목 평균 60점 이상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경제학입니다. 대개 이제 뭐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 법규라든가 또 뭐 부동산하고 언론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비교적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되게 제가 아는 학생 중 하나도 이거는 경제학은 과락을 면한다. 나머지 과목에서 좀 더 많이 맞는다. 이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한 번에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필요한 전략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다 그러면 진짜 석차대로 합격하는 거니까 많이 맞아야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것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높은 점수 맞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있으면 다른 과목 좀 더 공부해가지고 여유 있게 높은 점수 받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원론은 레벨이 가장 높은 이런 시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60점 내지 70점 정도 이걸 목표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90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시간이 2배 이상 걸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합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 정도 목표로 하고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것도 그걸 목표로 진행합니다.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해가지고 이제 어쩌다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가지치고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까지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빼고 늘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학습해도 뭐요? 60, 70점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합격에 필요한 최소 점수의 취득,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학습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주로 이제 그 경제학 언론의 수험 전략인데, 물론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해도 계산 문제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문제 안 풀고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계산 문제처럼 보이는데 뭐예요? 식을 안 풀고도 답이 나옵니다. 그냥. 그런 걸 잘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이론을 갖다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던 문제들도 굳이 여기서 뭐 반복해서 풀어본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유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예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여러 가지 그 효용함수, 생산함수, 비용함수가 있습니다. 또 나라 경제 전체에서는 총 생산함수가 있고요. 거기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뭐예요? 문제가 쉽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효용함수, 생산함수, 비용함수가 있지만 함수 형태는 결국 뭐예요? 서너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서너 가지가 뭐냐? 가장 흔히 많이 나오는 게 코업 다그라스 함수입니다. 이 코업 다그라스 함수인데 이걸 효용함수를 이용하고 생산함수를 이용하고 비용함수를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무차별 곡선이라든가 등량선 같은 것들 나오는데, 이게 다 적용은 다르지만 다 뭐예요? 함수 형태는 이겁니다.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그 요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만 잘 확인하시면 뭐예요? 어디에 나오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업 다글라스 생산함수가 함수가 있고요. 또 선형함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죠. 1차 함수로서 선형함수가 있고, 또 이제 L자형의 레온티에프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만 기본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진짜 1타, 5P, 6P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런 것들 다 제가 안내해서 특징들 정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정리하시면 계산 문제 나와도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았던 것들 정리한다 그러면, 미시경제학 분야에서는 예컨대 그 독점 기업의 행동 많이 나옵니다.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하고 한계 수익 곡선, 그걸 이용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독점 기업의 가격 차별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이론도 꽤 나오는 편인데, 게임 이론에서는 내시 균형하고 우월 전략 균형 찾는 거, 요겁니다. 한 번만 연습하시면 다 맞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기타 이제 외부 효과하고 외부 효과를 갖다 내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 효과를 내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인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우리가 한계 효용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 통해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완전 경쟁 기업의 경우 단기와 장기 균형입니다. 단기와 장기 이윤 극대화인데 이와 관련해서 역시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이윤 극대화 조건만 알고 거기에 대입시키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업 다그라스 함수인데, 이걸 생산함수, 효용함수에 적용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함수가 코업 다그라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 기초해가지고 노동 공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대 효용 이론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미시경제학에서는 가장 자주,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이 이겁니다. 그렇지만 뭐 과거 20년간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거보다 약간 덜 나오지만 또 함께 나오는 것이 공공재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공공재의 최적 공급 문제라든가 공공재의 특징 같은 것들. 우리가 재화를 갖다가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로 분류할 때 공공재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인데 이것도 주로 계산 문제죠. 여러 가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대체 탄력성 해가지고 계산 문제에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니 개수라든가 파레토 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잘 나오니까 봐주셔야 되고, 또 조세 부담의 귀착 문제도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치제하고 보완제의 특성인데, 대치제하고 보완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교차 탄력성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함수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치제와 보완제의 경우 완전 대체, 완전 보완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레온티에프 함수하고 선형 함수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 연계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책에도 필요한 내용들은 꼭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에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뭐 계산 문제 아닌 계산 문제인데 이게 또 꽤 많이 나옵니다. GDP 디플레이터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거 나옵니다. 계산 문제인데 아주 쉬운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죠. 많이 나오고 경제 성장 이론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서로우의 성장 모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근래에 내생적 성장 이론도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통화승수 구하는 문제라든가 피셔 방정식 이것도 식이지만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필립스 곡선 빼놓을 수 없죠.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의 효과라든가 화폐 수량설도 뭐 전통적으로 늘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 회계에서 서로우 잔차를 통해 가지고 총 요소 생산성을 구하는 문제 같은 것들 출제가 되고요. 이것도 계산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구하는 문제. 또 역으로다가 이제 실업자 수 구하거나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맙다 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ISL 모형도 여전히 나옵니다. IS 곡선과 LN 곡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내용들 또 그 기울기와 관련해 가지고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 뭐 늘 나오는 가장 전통적인 내용입니다. 또 케인스의 절대 소득 가설과 관련해 가지고 프리드만의 항상 소득 가설 얘기도 나오고요. 또 물론 라이프 사이클 가설도 나오는데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나옵니다. 화폐의 중립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공부할 때 늘 공부하는 내용들이죠. 그러고 나서 이거보다 약간 이제 떨어지지만 뭐 근데 여기서 5문제 이상 나왔다. 최근 10년 동안 여기서는 한 4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든가 또 실업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여러 가지 유형의 실업의 원인과 특징들, 대책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AS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AD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지 또 AS 곡선이 왜 우상향하는지 하는 거 늘 나오는 거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리카르도 대등 정리가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른 자격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그 승수 효과 있죠. 승수 효과가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승수들 다 계산하고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함정, 케인스가 제시하는 IS 곡선, LN 곡선 모형에서 LN 곡선이 수평일 때 또는 AS 곡선이 수평일 때, 뭐 수직일 때, 뭐 이럴 때 이런 내용들 효과를 갖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늘 나오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일단 이론적인 내용들 충분히 학습을 하고 이걸 통해서 시험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충분히 해드릴 것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국제경제학이 있지만 또 뭐 같은 내용입니다. 국제경제학에서도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좀 나오는데 뭐 비슷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도와드릴 것은 겁니다.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꼭 필요한 점수 맞아가지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쉽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꼭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